이제 세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혼론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뭐 라틴어로는 더 아니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on the soul 이렇게 얘기합니다. 영혼론이라는 책이 있죠. 이 영혼론이라는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감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인간의 5가지 감각을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론에서 분석한 감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촉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낮은 감각 레벨로 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인간의 감각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감각으로 봤던 것은 촉각이다. 그 촉각은 왜 그러냐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는 매력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이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다른 그 감각 생물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감각 생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대개 이제 동물로 봤습니다. 그 동물들도 이런 촉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으로서의 촉각도 그런 동물들의 촉각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. 그런 차원에서 그 낮은 감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감각 생물들 중에서 동물들은 그런 촉각을 가지고 있는데 식물들은 그런 감각이 없이 살아간다고 봤습니다. 식물들은 뭐 촉각을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. 그래서 그렇지만 그 열등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촉각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봤고요.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촉각은 다른 어떤 동물들,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그 민감한 촉각을 가지고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이제 그 미각인데요. 미각은 촉각보다는 이제 상위 레벨로 봤습니다. 미각은 맛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는 이런 미각도 촉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. 그 미각과 촉각의 작용은 그 방법이 똑같다고 봤습니다. 왜 그러냐면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 사이에 근접성 내지는 접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촉각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얼음을 만진다든가, 그럼 얼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 대상이 되겠고요. 얼음을 손으로 만져봄으로써 느끼는 것이 촉각이 되겠죠. 그러면 그 얼음과 우리의 감각기관인 촉각 사이에는 그 근접성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접 만져봐야 되니까. 직접 만져봐야만 그 얼음의 성격이나 얼음의 차가움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의 맛을 본다,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는 그 감각 대상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인 거죠. 그러면 그 음식을 혀로 맛봄으로써 그 음식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그 우리의 혀라는 이 혀와 입이라는 감각 기관과 음식이라는 감각 대상은 서로 근접해 있는 것이고 접촉이 되어야만 그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각과 촉각은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 사이에 그런 근접성과 접촉성이 있다.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신체 감각으로 이걸 얘기를 합니다만 왜냐하면 직접 신체적 작용을 통해서 그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미각과 촉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접촉 감각이다. 왜냐하면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또는 다른 말로는 이제 신체 접촉이다. 또는 신체 감각이다. 그렇게 얘기합니다. 접촉 감각이다. 뭐 신체 감각이다. 왜냐하면 신체를 통한 접촉을 통해서 감각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신체는 이런 감각 작용을 통해서 미묘한 변화를 겪습니다. 우리의 혀가 맛있는 음식을
맛보고 먹음으로써 혀에서 그 맛을 느낄 때 뭐 혀에 그런 비묘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, 우리가 얼음을 만질 때 얼음의 촉각을 통해서 얼음을 만짐으로써 우리의 감각, 촉각 자체가 미묘한 변화를 겪는다고 봤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후각을 살펴보겠습니다. 후각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미각과 촉각 사이에 다리와 같은 것이라고 봤습니다. 왜 그러냐면 후각은 그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가 있을 때 작동을 합니다.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냄새를 풍기는 그 대상이 있고, 그것을 코로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는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. 그 대상에 직접 대는 게 아니고 냄새의 향기를 맡기 때문에 그 일정한 거리가 있죠. 너무 거리가 멀면 향기를 느끼지 못하겠죠. 예.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거리가 있을 때 작동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시각과 청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. 뒤에서 보겠습니다만, 시각과 청각은 반드시 그런 거리가 있어야만 대상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마찬가지로 후각도 그런 거리가 있어야만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은 상당히 유사하다,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런데 이제 후각은 미각이나 촉각과 마찬가지로 이성의 발달, 다시 말해서 생각을 하게 한다든가 사유 능력을 길러준다든가 이런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서는 미각이나 촉각과 상당히 비슷하다. 또 시각이나 청각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. 네,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시각과 청각은 어떤가요? 그 시각과 청각은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본다, 산을 본다든가 강을 본다든가 할 때 우리 눈과 강은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시각이라는 것은 대상을 그 눈과 대상의 거리, 이거는 이제 분리된 그 시각으로 우리가 대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과 대상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신체와 분리된 매개 기능을 하는 것이 있어야만 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빛이 있어야만, 빛이 매개체가 돼서 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 세상에서 만약에 빛이 없다라고 볼까요? 그러면 우리는 대상을 눈으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. 밖에 강이 흐르고 산에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, 햇볕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그런 빛이 매개를 하기 때문에 대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로 청각은 공기가 매개체가 되겠죠. 공기가 이제 매개가 돼서 귀로 우리가 대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. 또 수중에 사는 동물들은 물이 청각의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